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강원도 깊은 상골작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외딴 마을에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탓에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려 이웃 마을과의 왕래조차 끊기기 일수인 곳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고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은 채 무거운 눈덩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을 끝자락에 홀로 떨어진 초가집에 사는 연화에게는 이 겨울의 적막함이 더욱 깊고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비록 작고 낡은 초가였으나 그녀의 야무진 손길 덕분에 마당은 언제나 정갈했고 부엌의 살림살이들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지내는 그녀의 처지는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 밤 연화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어야 하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문풍지가 세찬 바람에 파르르 떨 때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져 마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는 듯 웅궁거리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느질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나뭇가지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지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려 했지만 문틈으로 들이치는 칼바람에 놀라 다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들어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부엌을 지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산짐승이 내려와 장독대라도 건드린 것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터운 속옷을 껴입고 문을 열자마자 하얀 눈보라가 연화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연화는 대돌 위에 놓인 신발을 찾아 신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고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살인문 쪽으로 다가가던 그녀는 문 앞에 쌓인 눈더미 속에 거무스름한 형체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려온 건불이거나 눈무게에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호롱불을 가까이 비추어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눈을 헤치고 그 형체에게 다가갔습니다. 눈구덩이 속에 파묻힌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을 한 선비였는데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어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하얀 서리가 엉겨붙어 있었고 몸 위로는 계속해서 눈이 쌓여가고 있어 마치 눈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선비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연화가 다급하게 선비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선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호롱불을 눈 위에 내려놓고 쓰러진 선비를 일으켜 세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사내를 여인 혼자 힘으로 들어 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몸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뻣뻣했고 물 먹은 솜처럼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선비의 겨드랑이에 자신의 팔을 끼워 넣은 뒤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집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연화의 눈과 귀를 막았고 발은 자꾸만 깊은 눈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눈밭에 넘어지기를 수차례 연화의 손과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선비를 마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열고 선비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밀어넣은 뒤에야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그제야 온몸이 욱신거리고 손발이 저려왔지만 그녀에게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선비의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그대로 두면 천을 더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얼굴을 붉혔으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급하다는 생각에 서둘러 선비의 젖은 겉옷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고름을 푸는 손길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젖은 도포와 저고리를 벗겨 한쪽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생전에 덮던 두툼한 목화 소미불을 꺼내 선비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선비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마사지를 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주무르자 선비의 몸에서 조금씩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온몸을 녹이는 데는 따뜻한 곡기가 최고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죽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어 마른 장작을 몇 개 더 넣고 부채질을 하자 금세 활활 타오르며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콩자루에 콩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아껴두었던 콩을 꺼내 맷돌에 갈아 콩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넉넉지 않은 재료였지만 연화는 정성을 다해 콩물을 젓고 또 저었습니다. 문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여야 콩 비린내가 나지 않고 구수한 맛이 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젓는 그녀의 손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고소한 콩죽 냄새가 퍼져나갔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죽이 알맞게 쑤어지자 연화는 소반에 정갈하게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은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진 듯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콩죽을 조금 떠서 호호 불어식힌 다음 선비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따뜻한 죽이 흘러 들어가자 선비의 목울대가 울렁이며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죽이 들어갈 때마다 선비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고 차가웠던 임에도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를 품에 안고 밥을 먹이는 일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에 연화는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을 때쯤 선비가 나지막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고 흘러나온 소리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선비를 다시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수건을 적셔 선비의 이마와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얼굴은 고생을 많이 한 듯 주름이 잡혀 있었고 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눈썹이 짙어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비록 남루한 핫바지에 해진 도포자락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다시 바느질감을 들었지만 눈길은 자꾸만 선비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시길래 이 깊은 산골까지 오셔서 변을 당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을까? 아니면 난리를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유생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고 눈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방 안에서 연화는 낯선 손님과 단둘이 깊은 겨울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호롱불에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가물거릴 즈음 연화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던 탓인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눈보라가 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랫목에 누운 선비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주고 꺼져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덧 새벽달기 우는 소리도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깊은 새벽이 지나고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그친 것인지 바람소리도 잦아들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잔탓에 허리가 뻐근했지만 곧장 선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선비의 얼굴색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열도 내린 듯 했습니다. 연화가 안도하며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등 뒤에서 물 좀 하는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선비가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몽롱했지만 깊고 그윽했습니다. 연화는 얼른 자릿기에 떠다 놓은 물사발을 들고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연화가 부축하여 그를 앉히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켠 선비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방 안을 휘둘러 보고는 자신의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부인은 누구십니까? 선비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산골 외딴집입니다. 대기문 앞에 쓰러져 계시기에 방으로 모셨습니다. 선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보라 속을 헤매다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큰 신세를 졌습니다. 하마터면 객사할 뻔한 목숨을 부인께서 살려주셨구려. 선비는 몸을 추스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깍듯한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누구라도 그리 했을 것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한결 낫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죽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풋하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지요. 창거리는 없지만 아침상을 봐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요.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독을 긁어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씻고 뒤뜰 장독대에서 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 하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지만 굶주린 이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궁기에 불을 지피며 연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눈 속에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을까? 당분간은 눈 때문에 꼼짝도 못하실 텐데 양식은 떨어져 가고 이를 어쩐다.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굶고 있는 사람을 모른 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자 연화의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았고 날은 밝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처마 밑 고드름에서 녹아내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낯선 선비의 기묘한 동거는 눈부신 설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박한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화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개다리 소반 위에 갓 지은 보리밥 한 그릇과 묵은지 한 보시기, 그리고 맑은 숭늉 한 대접을 올려 방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던 김선비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허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먹기보다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빈속을 채우자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깊게 패였던 눈매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연화는 문가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체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숭늉 그릇을 슬그머니 그의 손 닿기 좋은 곳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숭늉까지 마신 뒤에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하게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연화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가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세상을 둘러보러 나온 길이었는데 갑작스런 폭설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고 그저 성이 김씨라는 것과 유람 중이라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연화 역시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상골 인심에 배고픈 나그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속내를 파헤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가 무사히 기운을 차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간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온통 눈 세상이라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처마 밑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김선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호지 문 밖을 내다보자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보시다시피 눈이 너무 깊어 며칠은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길도 다 막혔으니 무리해서 떠나려 하지 마시고 눈이 녹고 길이 트일 때까지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시지요. 선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길을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신세를 좀 더 지겠습니다. 눈이 거치는 대로 곧 떠날 터이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이 하나뿐인 오막살이 집이라 연화는 부엌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선비에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쪽방은 군불이 잘 들지 않아 우풍이 심했지만 연화는 손님을 찬방에 재울 수 없다며
한사코 안방을 양보했습니다. 낮에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좁은 집안에서 인기척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에 얌전히 앉아 책을 읽는 신용을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땔감이 부족할까봐 눈속을 헤치고 뒷산 언저리까지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기도 하고, 식량이 떨어질까봐 하루에 2끼만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선비는 문틈으로 연화가 동동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드디어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이 너무 많아 여전히 마을은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김선비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했는지 방 밖으로 나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글만 읽어 힘쓰는 일은 서툴지 모르나 밥값은 해야지요. 연화가 극구 만류했지만 선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빗질이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내는 그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곱게 자란 듯한 하얀 손은 금세 빨갛게 얼어텄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면서도 양반 체면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가 달리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비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지푸라기를 들고 나와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연화가 물으니 선비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떨어진 집신이라도 기워 신어야 떠날 때 고생을 안 하지요. 그리고 틈틈이 삼태기도 하나 짜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엉성하게 꼬이던 새끼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그는 양반님 네들이 을에 그렇듯 뒷짐지고 호령하는 대신 낮은 자세로 생활 속에 스며들려 노력했습니다. 밤이면 연화에게 마을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지, 관아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넌지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의 호기심이라 여기고 마을의 어려운 사정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큰 길에 눈이 녹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지냈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분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환의 집에도 이웃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내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연환의 집에 웬 남정네가 들어앉았다며 눈 속에 쓰러진 걸 구해줬다는데 아직도 안 가고 눌러 앉은 모양이야. 젊은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있는데 별일 없겠어. 호기심 반 걱정 반 섞인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려 밖을 나다니기가 꺼려졌지만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낯선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그들을 앞선 아전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환곡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환곡은 봄에 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탐관 오리들이 이를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이거나 빌려가지도 않은 곡식을 갚으라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빚독초까지 받게 된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사정하느라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평화롭던 상월,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관에서 쌀을 조금 빌렸었는데 갚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올 농사는 냉해를 입어 망쳤고 겨우 수확한 것은 입에 풀칠하기에도 모자랐습니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도 바깥의 소란스러움을 감지했는지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저리 소란스럽습니까? 선비의 물음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에서 환곡을 받으러 나온 모양입니다. 갚을 양식은 없는데 큰일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앞치마 자락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며 눈매가 매서워졌지만 연화는 미처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연화네 집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집에 연화라는 과부가 살지 나와 보거라. 쉰 목소리의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관아의 형방비장으로 마을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몽둥이를 든 포졸 두어 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그녀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만 비장은 본체 만취하며 대청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내 인연 환곡 갚을 때가 지났는데 어찌 소식이 없느냐? 관아의 곡식이 내 쌈짓돈인 줄 아느냐? 비장의 호통에 연화는 바들바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올 농사가 흉년이라 당장 먹을 끼니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한을 늦춰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연화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비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핑계는 지겹도록 들었다. 쌀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놓고 돈이 없으면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을 다 털어가겠다. 비장은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고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과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솥단지를 걷어차고 장독 뚜껑을 열어보며 난동을 부리는 통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안 됩니다, 나으리. 그것들은 안 됩니다 하며 포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이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싸늘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비장은 웬 거짓골을 한 사내가 자신을 노려보자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놈은 또 뭐냐? 과부집에 숨어 사는 기둥서방이라도 되는 개냐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구나. 비장의 조롱 섞인 말에도 김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관에 녹을 먹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상대로 이리 행패를 부려도 되는 것이요. 사정이 딱하다면 헤아려 주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건을 어찌 강도 때처럼 구는 것이요. 선비의 말에 비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여봐라. 이놈의 주둥이를 쳐라. 비장이 소리치자 포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기겁을 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이분은 그저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몸이 아파 잠시 쉬어가는 중이니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연화가 애원하고 김선비가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서서 노려보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비장은 주변을 둘러보던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아니면 선비의 눈빛에 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에잉,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간다만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쌀 2가마니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저 외양간에 있는 소라도 끌고 갈 것이다. 알겠느냐? 비장과 포졸들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깨진 바가지와 엎어지 장독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힘이 풀려 마당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생구였습니다. 소를 뺏기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결국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말없이 마당으로 내려와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그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멀어져가는 비장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쫓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괜찮으냐? 낮에 난리가 났다더니. 할머니는 마당의 참상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김선비를 곁눈질로 흘끔거리며 연화를 부엌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얘야, 내 말 잘 들어라. 저 선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외간 남자 아니냐. 소문이 흉하다. 그리고 관가놈들이 저 사람을 핑계로 너를 더 괴롭힐지도 몰라. 차라리 날이 밝는 대로 저 양반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할머니의 걱정. 어린 충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연화가 외간 남자를 숨겨주고 있어 화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갈 곳도 없는 분을 어찌 내칩니까? 그리고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 이 추위에 나가면 죽습니다. 며칠만 더 계시게 하면 안 될까요? 연화의 고집의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 마음이 비단결인 건 알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일 관가놈들이 소를 가지러 온다니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게다. 혹시라도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저 선비 단속도 잘 하거라. 할머니는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연화 손에 쥐어주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들이닥칠 포졸들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안방의 김선비 역시 잠 못 이루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 꺼진 방 안에 정조하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탐관 오리들의 횡포,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연화의 착한 마음씨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묵직한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선비의 입가에 결연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내일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듯 흉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정막이 감도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얄궂게도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외양간에 매여있는 늙은 황소는 주인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물을 우물거리는 입가에 하얀 김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쇠죽을 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 집에서 먹이는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콩깍지와 쌀겨를 넣어 푹푹 삶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질수록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자 다가올 봄에 밭을 갈아 생명을 일굴 소중한 동반자였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방의 김선비 역시 일찍 잠에서 깨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거나 마당을 거닐었겠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매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연화가 외양간 앞에서 소의 등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탐관 오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의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핫바지에 해진 도포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서리빨 같은 기계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넣어둔 묵직한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부인 아침부터 근심이 깊어 보이십니다. 김선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선비님 일어나셨습니까? 밤새 춥지는 않으셨는지요? 애써 웃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 잠시 마을 구경을 다녀올까 합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군요. 점심때쯤 돌아올 터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연화는 내심 놀랐습니다. 오늘 광앗 사람들이 들이닥칠 텐데 혹시라도 그 꼴을 보기 싫어 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마을 인심이 흉흉하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선비는 살인문을 나서자마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느릿한 팔자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가는 그의 모습은 훈련받은 무관처럼 날렵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지나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흉년과 수탈 때문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고 상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곳곳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관아의 횡포를 성토하느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갓을 푹 눌러쓰고 그들 틈에 섞여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윗마을 박신에도 솥단지까지 다 털렸다지 뭔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 가지 세상이야. 사또놈은 기생 끼고 술판을 벌인다는데 우리 같은 백성은 흙 파먹고 살란 말인가. 백성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선비는 장터를 빠져나와 관아가 있는 읍내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고을 수령은 대낮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선비는 관아 뒷담 쪽으로 조용히 돌아가 쪽문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꾼인 척하며 수레 뒤에 붙어 관아 앞마당을 힐끔 엿보았습니다. 창고문이 열릴 때마다 그 안 가득 쌓여있는 곡식 가마니들이 보였습니다. 흉년이라 곡식이 없다며 백성들을 쥐어짜더니 정작 관아 창고는 썩어나갈 정도로 곡식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붓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비리와 부정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암행어사의 은밀한 조사였습니다. 관아 주변을 샅샅이 살핀 김선비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가장 사정이 딱하다는 집들을 찾아다니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환곡 이자를 갚지 못해 어린 딸을 종으로 팔려 보낸 집, 몽둥이 찜질을 당해 드러누운 가장이 있는 집. 참담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숨겨두었던 엽전을 꺼내 몰래 부뚜막에 놓아두거나 우는 아이에게 떡을 사서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한 도움이지만 곧 이 모든 악행을 바로잡으리라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행보는 조심스러웠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홀로 집을 지키던 연화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김선비는 돌아오지 않았고 관아의 포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옥죄어왔습니다. 혹시 선비님이 아예 떠나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과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도 없이 떠난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을 서성이며 먼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지붕 위를 맴돌았고 찬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해질 역이 다 되어서야 저 멀리서 김선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반가움에 한달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선비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십니까? 저는 혹시 무슨 병고라도 당하신 줄 알고.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미안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인. 길을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소. 많이 걱정하셨소. 그의 얼굴은 찬바람을 맞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침보다 더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캔 칡뿌리 몇 개였습니다. 오다가 배가 고팠겠는데 부인 생각이나 가져왔소. 이걸 다려 마시면 기운이 좀 날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마음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오라질 년 쌀을 내놓으랬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있어. 어제 왔던 그 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비장과 포졸 대여섯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들이 흉측하게 일렁거렸습니다. 내 인연쌀 두 가마니는 준비했느냐? 비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하루 만에 쌀 두 가마니를 어찌 구합니까? 제발 며칠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비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저 소를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집안을 뒤져서 돈 될 만한 건 싹 다 긁어모아. 비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외양간으로 몰려갔습니다. 소가 겁을 먹고 음매하며 울부짖었고 포졸들은 소의 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연화가 안 됩니다, 내 소 하며 달려들었지만 포졸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김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연화를 부축해 일으키며 포졸들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관의 법도가 이리도 무도하단 말이오. 해가 지면 빛 독촉도 하지 않는 법이거늘 야밤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부녀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약탈하다니 이것이 도적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선비의 일갈에 포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은 곧바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거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이 관의 법도를 운운해 여봐라. 저놈을 멍석말이해서 매운맛을 보여줘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김선비를 에워쌌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선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소만 가져가시고 이분은 놔주십시오. 그녀의 필사적인 외침에 비장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소를 가져가는 동안 얌전히 있거라. 내일 아침에 사또 나으리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집의 처분을 결정하실 게다. 그때까지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비장은 소를 끌고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소가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는 슬픈 눈망울을 굴리며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고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포졸들이 떠나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절망의 침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우는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부인 소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저 허망한 위로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켰습니다.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쇠로 만든 마패는 오랫동안 닦지 않아 거무튀튀했지만 촛불에 비추자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옷소매로 마패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문양 속의 말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달릴 듯 생동감 있게 살아났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짧은 서찰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어둠 속을 향해 휘파람을 3번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나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졸이었습니다. 선비는 그에게 서찰과 마패를 보여주며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또가 이 집에 당도하는 즉시 역졸들을 배치하라.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역졸은 존명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든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히 했습니다. 내일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리라. 밤새 바람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눈 덮인 산골마을에 마지막 시련을 예고하듯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잠을 청하지 않고 꼿꼿이 앉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벌어질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일망타진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상상만으로도 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어둠 속에서 정의의 칼날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비치자 마치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는 듯. 됐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산골 마을을 휘감았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둥둥거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불길한 예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텅 빈 외양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모진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체념의 빛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환의 집담장 너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아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관아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포졸들이 길 비켜라 삿도 행차시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를 탄 삿도가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아전들의 모습은 가난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삿도는 가마에서 내려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연환의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배는 기름진 음식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막으며 집안을 휘둘러 보고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제 그 소란을 피운 과부의 집이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했습니다. 비장이 쪼르르 달려와 삿도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나으리, 인연이 환국을 갚지 않고 오히려 관원들에게 대든 바로 그년입니다. 게다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장의 모함에 연화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삿도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환곡은 흉년이라 갚을 길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을 뿐 대든 적은 없습니다. 연화의 호소에도 삿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죄는 네가 알렸다. 나라의 곡식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중죄다. 당장 밀린 곡식을 내놓지 못하면 네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것이다. 삿도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김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가득 찬 관원들을 보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삿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위압감에 찔끔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삿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아픔을 보살피기는커녕 가난한 과부를 겁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 하다니 이것이 목민관이 할 짓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삿도는 눈앞에 나타난 거짓골의 사내가 감히 자신을 훈계하려 들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무례한 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삿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 건방진 놈의 주리를 틀고 저 년은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삿도의 명령에 포졸들이 몽둥이와 오랏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김선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이분은 놔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김선비는 태연하게 웃으며 연화를 옆으로 비켜서게 했습니다. 부인, 이제 되었습니다. 잠시만 물러나 계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여 연화는 엉겁결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선비는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찰나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하늘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김선비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치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사방에서 암행어사 출두여. 역졸들은 관아의 문을 봉쇄하라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장 너머 지붕 위 숲속 어디선가 숨어있던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바람처럼 달려들어 사색이 된 포졸들을 제압했습니다. 삽시간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벌러덩 자빠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는 넙죽 엎드려 머리를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비장을 비롯한 아전들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뒤에 엎드렸습니다. 김선비 아니 어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관복보다도 위엄 있고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습니다. 너희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했으며 흉년에도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다. 또한 힘없는 과부를 괴롭히고 인륜을 저버렸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어사또의 추상 같은 호통에 사또와 관리들은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역졸들이 달려들러 그들을 포박하고 죄인 압송용 수레에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이제 우리 마을은 살았다. 억눌려 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마당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그 거지가 나라님도 어려워한다는 암행어사였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어사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사또는 연화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정체를 숨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마터면 눈 속에서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께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올립니다. 어사또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도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연화가 황송하여 맞절을 하려 하자 어사또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만류했습니다.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보여준 용기와 정성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어사또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히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곧이어 관아로 끌려갔던 연화의 늙은 소가 되돌아왔습니다. 역졸들이 소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오자 연화는 달려가 소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음매하며 굵은 눈망울을 껌뻑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사또는 관아 창고를 열어 부정하게 축제한 곡식들을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쌀가마니와 비단 엽전 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너희들의 피와 땀이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니 나누어 갖도록 하라. 어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연환의 집마당은 쌀가마니를 나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부엌에서는 다시금 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사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지 않고
멍석 위에 마을 노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사또 나흘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촌장이 감격에 겨워 술을 따르자 어사또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그리 말씀 마십시오. 그의 소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사또의 갓을 만져보며 신기해했고 아낙네들은 떡과 과일을 쉴 새 없이 날랐습니다. 눈 녹은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지만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어사댁에 올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리밥에 묵은지만 올렸던 것이 죄송스러워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닭을 잡아 백숙을 끓이고 귀한 산나물을 무쳤습니다. 나흘이 변변치 않지만 드십시오. 연화가 수줍게 상을 내밀자 어사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허허, 궁중 수라상보다 훨씬 맛이 좋군요. 부인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어사또는 닭다리를 뜯으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밖에서는 잔치의 여흥이 가시지 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폭설과 수탈의 공포에 떨던 지난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사또는 연화를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화가 극구 사양했지만 어사또는 억지로 그녀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주머니 안에는 엽전과 금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일러 부인의 빚을 모두 탕감하고 밭 5마지기를 부인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화는 너무나 큰 은혜에 목이 메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흘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사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사또는 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하늘에는 이제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떠나야 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사또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고을로 떠나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어사또는 남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채비를 꾸렸습니다. 연화가 깨어 배웅을 한다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연화의 방문 앞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살금살금 마당을 나섰습니다. 역졸들도 이미 채비를 마치고 마을 어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의 작은 초가집이 새벽 안개 속에 포근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벌써 아침 준비를 하는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연화도 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말에 올랐습니다. 가자. 그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멀어져 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새로운 희망의 발자국이 길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방 안 깊숙이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깼을 터인데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김선비가 머물던 사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사랑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선비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 것입니다. 연화는 텅 빈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하얀 서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갈한 필체로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나라실이 급하여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부인의 앞날에 늘 평안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연화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마루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아쉬움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일, 가난한 살림을 쪼개어 밥을 해 먹인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 오리를 물리쳐준 일까지 평생 겪어보지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선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희망은 그녀의 가슴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밤새 내린 눈 위로 선비와 역졸들이 타고 간 말발굽 자국이 마을 어귀를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발자국을 눈으로 쫓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김선비 아니 어사또가 떠난 후 마을에는 정말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계곡에는 맑은 물이 콸콸 흐르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어사또의 장계를 받고 부패한 사또를 파직하고 덕망 높고 인자한 새로운 원님을 내려보냈습니다. 새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과중한 세금을 감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으며 흉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다 연환의 집에 머물다간 암행어사 나으리 덕분이다 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연환은 그럴 때마다 수줍게 미소 지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사또가 마련해준 밭 5마지기는 연화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척박한 자갈밭이 아니라 기름진 문전옥답이었기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곡식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연화는 늙은 소와 함께 매일 밭에 나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소도 주인의 기쁨을 아는지 예전보다 훨씬 힘차게 쟁기질을 하며 밭을 갈았습니다. 봄에는 보리를 심고 여름에는 콩과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냇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잡초가 자라면 호미로 일일이 뽑아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관아의 횡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사또가 남기고 간 재물을 털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굶주리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나 혼자 다 쓰기에는 너무 많은 재물입니다. 어사또 나으리께서도 베풀며 살라고 주신 것일 테지요. 연화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쌀자루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과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화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연화의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언제나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환에 집 외양간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늙은 암소가 건강한 송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누런 털이 윤기 흐르는 귀여운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어미소의 젖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이 집에 경사가 겹쳤네, 어사또가 다녀가더니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갓 태어난 송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소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무사히 낳았다는 사실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송아지에게 보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복을 가져다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름이는 무럭무럭 자라 연화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황금 들녘이 출렁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연화의 밭에서도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콩과 팥도 알알이 연그러 터질 듯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를 하며 추수를 했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고 탈곡을 하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곡간에 쌓여가는 곡식 가마니를 보며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추수 감사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떡을 하고 술을 빚어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풍물패가 신명나게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울리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풍년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연화는 잠시 자리를 빠져나와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굽이진 산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난 그 길은 어사또가 떠나간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어디에 계시든 부디 건강하시고 뜨뜻하신 발을 이루소서. 나으리 덕분에 우리 마을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 정겹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어사또와의 인연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정의와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집은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풍지를 새로 발라 우풍을 막았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었습니다. 곡간에는 쌀과 잡곡이 가득하고 광에는 김장김치와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와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먹고 있었고 밖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보름이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넉넉했습니다. 폭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의 풍년을 약속하는 서서로운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선비를 발견하고 놀랐던 기억, 콩죽을 쑤어 먹이던 기억, 그리고 마패를 들어 올리며 암행어사 출두여를 외치던 그 늠름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져 가지만 그때 느꼈던 따스한 온기와 벅찬 감동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마당은 고요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툼한 목과 소미불의 감촉이 포근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도 어느덧 흰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베풀며 살았고 그 덕분에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끔 낯선 나그네가 마을을 찾아오면
연화는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하룻밤 묵어가게 했습니다. 나그네들은 그녀에게서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찾아온 암행어사와 그를 구해준 과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연화는 화로 옆에 앉아 손주 같은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님은 나쁜 사또를 혼내주고 훌륭한 암행어사가 되셨단다.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선비님은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시지 않겠니?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만족한 듯 하품을 하며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매주 띄우는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초가집 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왔고 그 복을 다시 이웃과 나눌 수 있었으니 그보다 더 보람찬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눈 덮인 마당을 쓸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따뜻한 봄날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녀의 꿈은 평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얇은 연기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모두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들은 눈밭을 뛰어다니며 눈사람을 만들 것이고 어른들은 눈을 치우며 덕담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고 착한 마음은 씨앗이 되어 또 다른 기적을 싹 틔울 것입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따스한 온기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